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515페이지 현지조사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가셔서 교재로 가시면 511페이지 다시 가겠습니다. 511페이지 가시면은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서술적 방법, 체크리스트, 유추법, 현지조사법, 비율법. 자, 지금 현지조사법 들어갈 차례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규범적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규범적 모형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와 소매지역, 중력법칙. 자, 상권에서는요. 상권에서는 이 크리스탈러 이론, 네일리 이론, 허프가 세 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차지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되고요. 확률적 모형도 요 규범적 다음 중요합니다. 서술적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그래도 출제 빈도가 낮은 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515페이지, 자, 현지조사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이론, 우리가 제목을 본다면 상권 입지 분석의 제1론이죠. 상권 입지 분석의 우리가 제1론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술적 방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술적, 기술적, 서술적 방법에 의한 상권 분석, 방법에 의한 상권 분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중에서 이제 체크리스트 봤고요. 그 다음에 유추법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현지조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15페이지 현지조사법 들어갈 차례죠. 자, 현지조사법 들어갑니다. 현지조사법은 자,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서술적으로 현지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냥 가볍게만. 그래서 현지조사법은 그냥 대상 부지를 보다 정확하게 명확하기 위해서 현지조사한다.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자, 비율법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쪽에서 비율을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비율을 사용해서 적정 부지를 선정하거나 주어진 부지를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상권에 대한 분석을 나타낼 수 있는 권역을 봐서 그 상권에서 매출액을 얼마만큼 우리가 몇 퍼센트 비율로 먹는지 비율법을 따지기 때문에 얘도 되게 간단하면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어떻습니까? 다른 분석 비용보다 이제 더 저렴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 장단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주관이 많이 또 개입됩니다. 많은 매상고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이 서술 방법에 의한 것은 주관성이 강하다는, 주관적이라는 것이 거의 공통적이라는 거 좀 여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양가로 이번에 규범적 모형에 의한 상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이제 여기는 별표를 3개 정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의 뭐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입니다. 규범적 모형에 의한 상권 분석. 모형에 의한 상권 분석이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참 중요합니다. 중심지론. 자, 중심지라는 개념을 한번 잡을게요. 자, 특히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인데요. 자, 중심지와 배후지는 상권이 틀립니다. 용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심지가 있다. 중심지는 시장입니다. 점포를 얘기하죠. 그래서 중심지가 시장, 우리가 점포라면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인터랜드. 그래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존재하는 지역은 이제 상권, 배후지라고 얘기합니다. 배후지 상권. 우리가 중심지는 이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한 지역 내에 생활 거주자, 취락의 입지 및 수직 분포, 취락을 간의 거리관계 같은 공간구조를 중심지 개념에 의해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한 도시 지역의 중심지 기능이 수행 정도는 자, 일반적으로 그 도시 지역의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자, 인구가 많을수록 이제 그 규모가 크겠죠. 중심 도시를 둘러싼 배후 상권의 규모도 도시 지역의 규모에 비해서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심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권의 배후 지역에 대해 다양한 우리가 어떤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제공하는 교환의 편의를 도모하는 장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도시는 중심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심지 기능이란 도시의 여러 기능 중 도소매업, 교통, 행정, 기타, 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는 이제 밑에 중심지론의 핵심은 한 도시 내에 상업 중심지가 포괄하는 상권의 규모는 도시의 인구 규모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인구 규모를 불허한다는 건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니은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시면 중심지론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자,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도시의 분포와 기능에 대한 이론으로 자 독일 남부 지역을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로는 지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결과를 기초로 성립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서 자 크리스탈로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지란 자 어때요? 그 주변 지역의 이 주변 지역은 상권이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갖는 장소다. 이렇게 됐어요. 그 기능이 넓은 지역에 미치는 또 고차 중심지부터 보다 작은 기능을 갖는 저차 중심지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차, 중차, 저차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심지 입장에서 고차, 중차, 저차 중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마트를 가요. 자, 우리 집 앞에는 구멍가게 가깝습니다. 구멍가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형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있죠. 대형마트는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멍가게는 가깝고 대형마트는 멉니다. 근데 규모는 크고 더 많은 기능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 갔어요. 자, 구멍가게 가서 아이쇼핑 가능합니까? 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근데 대형마트는 아이쇼핑 가능하죠. 자, 참고로 구멍가게 가서 시식이 가능해요? 막 과자 까먹어. 막 신고해. 그죠? 큰일 납니다. 근데 대형마트는 가갖고 어떻습니까? 좀 옆니 먼저 가시는데 어디부터 가세요? 고기, 또랑 똑같네. 고기 가서 이제 배 좀 채우고, 그죠? 그 다음에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나중에 커피를 때우는 거죠. 이게 다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고차가 기능이 더 강하고 규모가 크다, 멀리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튼 편안하게 보실 때, 그렇다면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우리 앞에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구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청이, 우리가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죠. 대학교가 더 규모가 크며 그 거리가 더 멉니다.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 받으러 가. 우리 집 앞에 동사무소가 가깝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청이 있다. 그럼 서울에는 시청이 하나고 동사무소는 많더라.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수는 줄면서 피라미드형이 형성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학자가 크리스탈로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고차, 중차, 저차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디귿번의 중심지 이론의 기본 전제는 전제 조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게 전제예요? 지표 공간은 균질적인 표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지역 내 교통선은 오직 하나이며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인구는 공간상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원래 이제 분포가 다른데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주민의 구매력과 소비 행동은 동일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이익을 추구한다. 항상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인간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그걸 이제 전제 조건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중심지의 주요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다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 중심지의 주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재에 가시면 516페이지 리을번에 체크를 하셔야죠. 항상 주요 이론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럼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이 이론에서는 이 상업 중심부터 중심지 기능, 상업 서비스의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양은 정육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각형이라는 자체는, 원형이라는 자체는 중심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정육각형이라는 중간에 고차가 있고 중차, 저차가 있다는 거죠. 정육각형이 가장 배후지로 완결형이라는 걸 이따 배우실 거고요. 그럼 정육각형 현상을 가진 배후 상권은 중심지 기능이 최대 도달거리와 최소 수요치가 일치한다. 거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우리 리을의 중심지론의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뭐가 있냐? 중심지의 기능의 최대 도달거리란 중심지가 수행하는
상업적 기능이 배우지에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 거리를 말한다. 자, 그래서 배우지는 거주하는 소비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중심을 움직이는 최대 거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그림이 있듯이요. 자, 우리가 상업지가 자, 지금 어때요? 점포가 있고 상업 중심지가 있고 최소 요구 이온 충족 공간이 있고 최소 수요 충족 거리와 그다음 최대 도달 거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갑돌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슈퍼마켓을 차렸어요. 그러면 현상 유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 와줘야 될 인원수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최소, 최대가 아니라 최소 수요 충족거리입니다. 최소 수요 충족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난 100명 정도 와줘야지만 현상 유지를 해. 그럼 100명 정도 와줘야 할 인구수가 최소 요구치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리를 잰 게 수요 충족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명 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와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최대의 도달거리라는 것은 자, 최대의 도달거리라는 것은 그 고객들이 직접 물건을 사기 위해서 움직이는 최대 도달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짜장면 배달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재화. 그럼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방에 있는데 명동에 중국성에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탕수육 10그릇하고 짜장면 50그릇 갖다 주세요. 어딘데요? 부산인데 매너 그럼 막 죽이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짜장면집도 배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 점포를 입점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에서 딱 그 권역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고객이 올 수 있는 그 범위, 배달거리로서 가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최대의 도달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커야지만 매출액이 성립돼서 중심지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여기서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517페이지 오른쪽에 그러면 밑에 밑줄짝 상업지가 계속적인 존립을 위해서 최소한의 정상이윤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초과이윤과 정상이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윤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얘기합니다. 요게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제로,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까지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정상이윤을 확보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는 지역 범위 내 소비자들로부터 최소한 수요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 중심지의 정상이윤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상권 범위를 제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 최소 수요 충족거리는 상업 중심지의 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이 확보된 배우지의 범위. 그러니까 100명 정도 와줘야겠다는 것을 범위로 잰 거죠. 자, 그래서 이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최대 도달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커야 상업시설이 입지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포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요 충족거리, 고객 만족이 내가 이걸 얻을 수 있는 곳까지 되고 제야에 대한 최대 거리의 도달거리라면 이게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 수요 충족 거리보다 어떻습니까? 최대 도달 거리가 더 커야지만 같거나 같을 때 여기서 입점을 하는 거지 작으면은 입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여긴 최소야, 그럼 작다, 최대야, 커야 된다. 큰 게 이기는 거지. 그럼 이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험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시 보겠지만 중심지의 최대 도달 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 거리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간단해. 최소는 작고 최대는 크다. 최대가 더 커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또 동일 계층에서의 중심지가 산하라면 배우지 형태는 원형이고 최소 수요 거리와 재화 도달 거리가 일치한다. 그러나 동일 계층의 중심지가 다분포를 할 경우 이상적인 배우지 정육각형 형태가 최대 도달 거리와 최소 수요 거리가 보다 클 경우 중심지 형성한다는 가정은 중심지가 많다는 자체는 원형이 아니라 이 밑에 정육각형이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한 지역의 내 거주자들이 모든 상업지로부터의 중심지 기능, 최적 구입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으려면
이 상업 중심지들 간에 안정적인 시장률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상권 모형은 원형 대신 정육각형을 형성을 가질 때 우리가 더 좋다는 거죠. 정육각형은 상권의 모형에는 최대 도달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일치한다는 건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고차, 중차, 저차는 다수 중심지입니다. 근데 원형으로 그렸을 때는요, 중심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일 중심지라는 거죠. 그럼 중심지가 하나보다 여러 개 있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밑에 보시면 배우지 외접형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서베스 미도달 지역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우지 외접형이라고 하고요. 외접형. 자, 근데 어떻습니까? 또 이 외우지의 중첩형이라는 것은 이게 중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경쟁이 심해지지.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배우지 중첩형이라는 게 생기겠고, 그러면 원형이 아니라 정육각형이 좋다는 얘기예요. 정육각형이라는 것은 단일 중심지가 아니라 다수 중심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차가 있으면 이렇게 정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정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면서 다수 형성이 되면서, 자, 아까 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와 도달거리가 이제 일치하는 이런 대로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 계속 이상적인 것은 정육각형이 낫더라.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가 623페이지로 가볼게요. 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623페이지로 가시면 자, 크리스탈로입니다. 623페이지. 자, 26번입니다. 자,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일단 못한 거니까 답만 볼게요. 다른 것들은 다 맞고요. 자, 4번 갑니다. 최소 충족거리는 상업 중심지의 정상률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상권 범위로 상권의 중심지는 최소 수요 충족거리와 최대 도달거리가 보다 커야, 자, 어떻습니까? 제가 최소와 최대는 최대가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가 더 도달거리가 크고 낮을 때 중심지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최대 도달거리가 이 안쪽에 있다면은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오지. 그럼 덜 와. 그럼 이건 망해. 접어야 돼. 그러면 100명보다 더 와줘야 되니까 최소보다 최대가 더 커야 되는데, 간단해. 최소는 작아. 최대는 커. 그럼 최대가 이겨. 최대가 커야지만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4번이 틀렸다는 거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그 다음에 626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31번 문제 갈게요. 621. 자, 문제 또 한번 풀어봅니다. 626 가시면 우리가 31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5번. 상권의 형성은 중심지를 거점으로 방사 형태로 만들어지며 하나의 상권은 육각형이 된다? 아니죠. 자, 우리가 상권의 형성의 중심지를 거점으로 육각형 형태로 만들어지며 하나의 상권은 원형이죠. 그죠? 그래서 상권의 형성은 중심지를 거점으로 육각형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지 방사 형태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상권은 육각형이 아니라 원형이라는 거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술적 방법에 대한 상권 분석보다는 규범적 모형에 대한 상권 분석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중심지에 따라서 저차, 중차, 고차 나누더라. 자, 원형이 아니라 정육각형이 좋더라. 자, 이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최대의 도달거리가 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그러면 최소는 작다, 최대는 크다. 큰 게 이기잖아요. 큰 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빨리 염두를 잘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소매인력 법칙 가기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이론이 나오면 수종에 대한 이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중심지에 대한 크리스탈 이론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보지만 518페이지 가시면, 물론 이걸 완전히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레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레시의 수정 우리가 중심지 이론을 전개하더라.
그래서 중심지 이론을 약간 수정을 한 거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레시의 수정 중심지 이론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 몇 가지 수정을 가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레시 이론은 가장 이상적인 중심지 배분 모양이 육각형이라고 가정하는 점에서 크리스탈의 모형과 유사하지만, 자, 레시는 중심지 계층의 공간 구조를 3개 좀 더 확대하여 보다 융통성 있는 상업 구조 이론을 전개한다. 그래서 크리스탈은 이제 고차와 저차 중심의 유통 기능을 전부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 기능을 더 보유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레시는 고차 상업 중심지가 저차 상업 중심지의 모든 상업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시는 저차 상업지는 고차 상업지가 보유하지 않는 특화된 상업 기능을 또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이제 틀은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레시의 중심지 이론의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보다 대도시 지역의 공간 구조를 보다 잘 설명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잡으시면 되네. 따라서만 잡으면 돼. 따라서. 그럼 따라서 레시는 어떻게 했느냐? 저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을 보유하지 않는 특화한 상업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론은 누구 이론이냐? 이건 바로 레시의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의 수정 이론이다. 그렇게만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핵심을 잡지, 그렇게 뭐 레시의 수정에 대한 중심지론에서 그렇게 나오긴 좀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탈라, 레시 다 독일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518페이지 이제 또 중요한 거 볼게요. 자, 우리 규범적 모형에 대한 게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지 파트 상권 분석에서는 이 크리스탈로와 레일리, 허프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자, 518페이지 가시면 소매 인력 법칙으로 들어가야죠. 자, 518페이지. 자, 2번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인력은 이제 우리가 중력 모형 만류 인력을 얘기하죠. 그 네일리라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네일리.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론을 전개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자, 이게 좀 계산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편법, 야매로 푸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자,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따 갈게요. 윌리엄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의 점포들의 밀집도가 점포의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을 걸 나타내는 법칙이다. 그럼 이웃 도시들 간의 상권의 경계를 결정하는 데 주로 이용한다. 자, 우리가 상권의 경계를 처음으로 구분한 학자가 네일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의 경계라는 것은 분기점을 얘기를 해요. 분기점. 자, 그러면 가볍게 본다면요. 자, 이 네일은 이 상권에 대한 범위를 도시 단위로 따졌는데요. 자, A 도시하고 B 도시가 있어요. 그럼 인구로서 따졌어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인구가 만약에 4만 명이다. 그 다음에 얘가 4만 명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이 같기 때문에 상권의 경계는 중앙에 온다는 얘기죠. 끌어당김이 유인력이 같다는 얘기예요. 중앙에 오는데, 자, 이게 이제 이따가 문제 나올 텐데, A 도시가 있고 만약에 B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상권의 규모가 A 도시는 만약에 4만 명이고 B 도시는 만약에 1만 명이다. 그럼 오히려 멀어도 간다는 얘기예요. 상권의 경계점은 작은 도시에 가깝습니다. 작은 도시, 오히려 작은 도시에 더 가깝더라. 자, 요게 이제 염리 네일리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끌어당기님이 이제 50대 50이다. 자, 그래서 그 상권에 대한 것을 경계를 이제 처음으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흡입할 수 있는 끌어당기는 이 상권의 경계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개별 점포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이제 상권의 경계를 이제 상호작용,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서 우리가 이 만류 인력 법칙을 이용한 거죠. 그럼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두 도시가 그 중간에 위치한 도시, 소도시의 거주자들은 끌어당길 수 있는 상권의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각 도시와 중심 도시 간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의 규모라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상권의 규모는 고객에 대한 흡입력이에요. 끌어당기는 흡입력을 이제 따질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인구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많아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인구에 비례하고 많을수록 상권의 규모, 흡입력은 크다는 얘기죠.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그 다음에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반비례함으로써 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따진다면 인구는 이제 우리가 P풀이니까 P라고 하고요. 거리는 D라고 하고 상권에 대한 것은 이제 A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요. 자, 네일리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519페이지 메뉴에 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는 그 지역에 보다 많은 점포, 상품 고객들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더 많은 쇼핑 기회를 제공하는 가능성이 많아지므로 원거리에 위치한 거리들이 기꺼이 서평을 간다는 얘기죠. 멀어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소매인력 법칙에 대한 한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특정 상업지구까지의 거리는 주요 도로를 사용하여 측정되나. 자, 소비자들은 새길이나 우리가 간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거리는 보다 길지만 여행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지역까지의 거리보다 여행 시간이 보다 나은 척도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고객이 자, 가깝지만 또 먼 게 서비스가 더 좋아. 그럼 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거리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거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계점. 그래서 소비자에게 편의성 및 서비스가 낮고 어떤 복도가 혼잡한 점포는 보다 쾌적한 환경의 점포보다 고객이 생각되는 거리가 더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이상의 상권을 설정할 시에는 점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 단위로 따졌을 때 2개의 도시를 따졌어요. 2개 도시. 그럼 2개 도시니까 하나가 더 있다는 자체는 생각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3개까지 이상의 상권을 설정할 시에는 점이 어렵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인지하는 거리 및 실제 거리가 차이가 날 경우에 따른 반영이 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가 입지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허프에 대한 확률 모양이 이걸 반대로 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 자, 그러면 A 도시가 만약에 4만 명이고 B 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다. 그러면 당연히 저것들은 A 도시 가겠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거리가 가까워야 돼. 여기 C가 있어. C가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야. 그럼 여기가 1km고 여기가 3km야. 그럼 일로 가.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2개가 있고 하나 더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산이 있고 강이 있어. 그러면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이 제곱이라는 것은 하나의 평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라는 얘기지. 시간적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허프라는 학자의 확률 모델에서 우리가 보통 모수값이라고도 하고 마찰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이런 물리적 거리보다는 이런 시간적인 거리로서 따진다는 게 반대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걸 특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 문제가 있는데 예제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자, 예제 문제 A 도시 인구는 20만 명, B 도시 인구는 40만 명, 중간에 위치한 C 도시의 인구는 6만 명이다. A 도시가 C 거리는 5km, C 도시와 B 도시는 10km. 레일리의 소매인력 이론에 의한 C 도시의 인구 중심에서 몇 명이 A 도시로 흡수되겠는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약간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조금 5의 52가 아니라 5의 제곱입니다. 제곱수. 그래서 5는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약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풀이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가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천천히 해설을 해드린 다음에 자, 문제, 우리 계산 문제도 야매가 있어요. 야매를 딱 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A 도시가 있다. 몇만 명이니? 20만 명이다. B 도시가 있다. 몇만 명이니? 40만 명이다. 뭐 더 많네. 그럼 B로 가겠지. 근데 거리는 틀리다는 얘기죠. 거리는 우리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으면 여기 C 도시가 있어. 근데 거리는 C 도시에서 여긴 5km고 여기는 10km야. 그러면 얘가 지금 몇만 명이냐면 6만 명이 있어. 여기에 갈 확률과 여기에 갈 몇 명씩 가겠느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지금 A 도시와 B 도시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요 식을 이제 대입을 시키면 돼요.
자, 우리가 A 도시에 대한 그 유인력은 인구에 비례하니까 20만 명이에요. 그래서 20만 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오타 났어요. 거기 5가 52가 아니라 여기 제곱입니다. 25가 돼요. 25. 그럼 25가 되면은 8천이라는 게 숫자가 나와요. 8천. 그 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20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죠. 20에다가 25를 나누면. 그 다음 밑에는 40만 명입니다. 그러면 40만 명 숫자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km 제곱. 그죠? 여기에다가 거리. 그럼 요거는 100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4천이 되겠죠. 그럼 약분해. 2배야. 그럼 2대 1이 되는데 6만 명이야. 그럼 우리가 3분의 2 끌어당기고 3분의 1 끌어당겨. 그럼 6만 명이니까 자, 어떻습니까? 요거 계산하면 2만 명 나와. 그죠? 그러면 6만 명에서 2만 명은 4만 명이야. 약분하니까 얘가 2가 되니까 4만 명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4만 명, 2만 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원래 이제 요거는 A에 대한 유인과 B에 대한 유인으로 원래는 이제 구하는 방식이 공식이, 자, 우리가 인구에 대한 비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얼마야? 20만 명, 40만 명 곱하기 거리 제곱 반비례니까 여기가 10이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5가 내려가고 이걸 제곱해서 약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몇 대 몇이야? 2대 1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이게 편법인데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시험장 가셔서요. 자, A하고 B 도시의 인구를 적어놓으세요. 그럼 인구의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아까 약분한 거랑 똑같았어요. 그럼 인구가 만약에 얘가 20만 명, 얘가 40만 명, 그럼 바로 약분해 버렸어요. 1대 2입니다. 그럼 2배 크다는 거야. 이렇게 가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바꿔. 그럼 어차피 아까 분수가 인구는 우리가 똑같고 거리 제곱 반비례니까 요 키로수를 크로스로 바꿔버리면 여기가 10km, 여기가 5km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어차피 이거를 제곱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약분되면 2대 1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제곱을 해서 얻었습니까? 요 곱한 게 유인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는 4가 4가 되고 여기는 2가 되니까 2대 1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건 타 자격증 시험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죠? 어느 자격증이라는 말씀 좀 그렇고요. 그 때문에 입지파트와 연결되는 자격증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한다. 8천, 4천 나와서 2대 1이다. 이렇게 해도 계산되는데, 바로 하려면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하는 크로스해서 바꾼 다음에 제곱을 한다면 4하고 1이니까 이거 곱하면 4, 2대 1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빨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컨버스의 수정 모델도 이 계산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핵심 포인트를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교재 보시면 515페이지 현지조사법 했었습니다. 현지조사법은 뭐에 들어갔어요? 서술적이죠. 근데 규범적에서 이제 우리가 중심지의 크리스탈로 이론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최대하고 최소 중에 최대가 커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원형이 아니라 정육각형이 나타나. 그 다음에 넘기시면 소매인력 법칙에서 레일리의 인력은, 자, 상권의 경계를 처음으로 구분해서 상권에 대한 경계점은 작은 도시에 가깝더라. 분기점에 대한 컨버스가 연결될 겁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봐봐요. 레일리는, 자, 우리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해요. 그러면 B가 영어로 레인입니다. 따라보세요. 레인 B. 그럼 레일리는 인구의 비례. 이렇게 보세요. 거리 제곱의 반비례지. 그래서 레일리는 매장 면적이 아니라 인구의 비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인구가 있다, 약분해서 얘가 2배 크다, 거리는 반대다, 반대로 해서 약분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얘를 곱한 게 4, 2가 나오면 2대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컨버스의 분기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